것이다. 우리가 사회주의 할 때는 뭡니까?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우선하는 인간 생활의 개선을 목적으로 부동산 문제 등의 해결을 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시장은 굉장히 효율적이거든요. 근데 그 시장이 고장났어. 자동차 고장난 거랑 똑같아. 그럼 고쳐야죠. 네. 시험과 관련된 부분을 지금부터 돌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기본 이론의 마지막 편이죠. 8편 감정평가론입니다. 감정평가론의 구성은 3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러분께서 가장 어려워하시는 파트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는 문제가 15% 안팎으로 출제된다. 40문제니까 6문제 안팎이 출제되는 거고요. 투자론, 감정평가론을 어려워하시는 숫자가 나오니까 사실 내용이 쉽진 않은 파트예요. 그래서 감정평가의 기초해서 이렇게 있고 첫 번째 장이, 두 번째 장이 가장 핵심이면서 어렵죠. 원가 수익 방식, 비교 방식 이렇게 해서 각 방식의 계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3문제, 2문제, 각각 공시에서 1문제가 일반적으로 나오더라. 그래서 총 5문제 정도가 뭐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서 2문제 나오기도 하고 뭐 하긴 하지만 기본적인 구도는 이렇게 6문제가 출제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35강인데 이번 35강에서는 1절 감정평가의 개념 및 절차 해가지고 감정평가의 개념 분류, 그 다음에 감정평가의 절차를 통해서 중요 개념을 보시는 것하고, 그 다음에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이 부분에서 한두 문제가 2문제 정도가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1절 감정평가를 왜 해야 되는가, 개념은 뭐고 하는 건데, 감정평가가 필요한 이유는 감정평가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가 부동산 가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건데 시장이 그 역할을 못하니까 그렇다라는 거고, 부동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공공적 성격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시장이 못하는 시장 기능이 미약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 기능을 돕고 여기 사회성 공공성으로 인한 합리적 손실보상 과세 합리를 달성할 수 있다. 뭐 이런 것 등을 배우실 거고, 평가의 분류는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가 임의적으로 하는 평가가 있고 법에서 정해놓은 규정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분류하기도 하며 현황평가와 조건부평가, 기한부평가와 소급평가로 나누어서 구분하기도 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물건평가의 원칙인데 그러나 예외적으로 일괄 부분 구분평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다 감정평가의 절차를 살펴보시면 1절의 내용이 되겠죠. 감정평가가 무엇인가라고 하면 부동산 시장 가치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입니다라는 거죠. 그럼 시장 가치가 뭔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는 시장 가치 기준 원칙이라고 해서 평가는 시장 가치 기준으로 해라라고 정해놨어요. 그래서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를 위해 공개된 후, 이거는 아마도 2편에서 보신 내용이에요. 부동산 가격 이론에서 했던 내용이죠.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때 중요한 부분은 이거예요.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통상적인 시장에서 성립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격이 얼마인지를 전문가가 의견을 제시하면 그것이 감정평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의 자체는. 그래서 이렇게 있고, 이것이 이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규정이라면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도 있는데, 여기서 감정평가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 이렇게 정의해놨어요. 토지 등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 및 정착물, 저작권, 공장재단, 유가증권 등이 있다. 뭐 이런 정도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감정평가란 결국 이런 거다. 전문가에 대한 의견이다. 시장 가치에 대한 이런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다시피 토지 등 했으니까 감정평가의 대상은 동산, 주식, 유가증권도 포함될 수 있는데 부동산 외에도, 그러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는 결국 부동산이겠죠. 실무적으로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겁니다. 감정평가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하면 필요성은 합리적 시장의 부존재. 자, 우리가 보게 되면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균형이 결정되고 그래서 균형 가격, 그 결정된 가격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주는 건데 이게 좀 어렵다라는 거죠. 합리적이지 않다. 비합리적인 시장이다. 라는 거고. 그리고 부동산 자체가 사회성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토지 자체가 준공공재이기 때문에 가령 정부가 강제로 공공임대주택을 짓기 위해서 수용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사회적 목적에 의해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상을 해줘야 될 텐데 그 보상을 어떻게 합니까? 적절한 평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러한 감정평가는 어떠한 경제적 기능을 할까? 이것을 일반 경제적 기능과 정책적 기능으로 나누어서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자, 가격을 합리적으로 결정해 주니까 효율적 자원 배분이 가능하겠죠. 효율적 배분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또 투기적 목적에 의한 거래가 횡행할 때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겠죠. 이건 10억이 아니라 5억짜리밖에 안 된다. 전문가가 평가해 보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러한 가격을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겠죠. 뭐 개발업자든 정부든 간에.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는 효율적 이용 관리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가격을 알아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가령 집가고 가격이 땅값이 높으면 집약적 토지 이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개발할 것과 보존할 것을 구분해서 효율적 이용 관리가 가능하고 그리고 평가를 통해서 적정한 부동산 가격을 유도할 수 있다. 이것은 투기적 현상을 좀 막아보겠다. 뭐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또한 아까 좀 전에 보상 문제를 얘기했지만 또 과세 이런 것 등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과세라는 것은 가령 재산세가 토지나 건물 등에 부과하는 세금인데 적정한 평가가 있어야 합리적으로 과세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기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기능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 문제가 있었어요. 유일하게. 자, 부동산 감정평가에 기능하게 되면 의사결정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그 가격 자체가 합리적 손실보상? 이건 말이 안 돼요. 과세 기준 합리화, 적정한 부동산 가격. 경기가 활성화된다. 그러면 감정평가 지금 정부가 열심히 하면 경기 활성화 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에요. 자, 감정평가의 분류를 보면 평가 주체에 따른 분류가 있고요. 평가 주체는 공인평가하게 되면 여러분께서 보시는 시험이 공인중개사예요. 공인중개사라는 말은 공공이 인정한 중개사라는 뜻이죠. 여기서도 국가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개인이 평가의 주체가 되면 공인평가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는 공인받았기 때문에 감정평가사가 부동산을 평가할 때는 공인평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공적평가는 이거는 공공기관이 하는 평가예요. 평가의 주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이. 가령 시군구 지적과에서 개별공시지가를 평가합니다. 컴퓨터 돌려가지고 그럼 이럴 때는 공적평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평가 여부에 따라서 강제적으로 해야 되면 필수적 평가예요. 가령 어떤 사유가 있을 때 의무적으로 하는 평가 중에 대표적인 게 법원 경매를 할 때 반드시 평가를 해야 되죠. 감정평가를. 그럼 필수적 평가고 임의적 평가라는 것은 의뢰인이 한번 해볼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임의적 평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평가 목적에 따라서 공익 목적이냐 사익 목적이냐에 따라서 구분할 수도 있고 법에서 정해놓은 규정이 있으면 법정평가예요. 이게 법정에서 재판 거는 게 아니라 법에서 정해놓은 규정이 있는 평가다 하는 평가다. 가령 예를 들어서 공공용지 수용을 할 때 이것은 법에서 정해놓은 규정대로 평가해야 되고 과세를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법정 평가는 법에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감정평가사가 재량에 의해서 할 수 있다. 법에 정해놓은 규정대로 안 해도 된다. 자, 단독평가는 한 사람이 하는 거고 합의제 평가는 대규모 부동산 같은 경우에 여러 사람이 평가 주체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황평가라는 것은 현황은 현재 있는 그대로 평가하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자, 여기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으면 자, 이 땅은 우리 1편에서 건부지다 이렇게 배우셨죠.
만약에 토지만을 평가할 때는 건물이 있는 상태 그대로 건부지로 평가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구조나 권리 등이 현재 상태로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있는 그대로 평가하는 거고, 우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6조에서는 현황 기준의 원칙 이걸 두고 있어요. 그래서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에서, 기준 시점은 잠시 후에 보기로 해요.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불법조회거나 일시적인 이용은 제외하고요. 이용 상황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로 그 상태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현황대로 평가하지 않는 경우는 무엇인가 라고 하면 조건부 평가예요. 자, 건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물이 없다고 가정합니다. 가령 낮이가 아닌데도 낮이로 가정하고 상정하고 평가를 한다면 조건부 평가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기준 시점은 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점 말 그대로 의미하는데, 현재 시점에서 평가하는 게 아니라 미래의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평가를 기한부 평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기한부 평가는 이런 경우 이루어져요. 예를 들어서 여기 창고가 있습니다. 창고, 토지에 오래된 창고가 있는데 이 창고를 6개월 후에 철거할 예정이에요. 그러면 6개월 후에 철거할 거라면 어떻습니까? 조건부 평가, 자, 없다면 가정하고 6개월 후 시점으로 평가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기한부 평가인데, 이러한 기한부 평가는 조건부 평가와 병행해서 일어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소급평가는 기준 시점이 현재가 아니라 과거로 소급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이 과거로 소급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가령 여기에 어떤 소송이 걸렸다. 대상 부동산에. 그래서 현재가 3월 1일인데 2월 1일자 가격을 알아야 되겠다. 라고 하면 그 시점으로 소급할 수가 있어요. 다만 이제 이러한 기한부 평가와 소급평가의 전제 조건은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소급하거나 할 수 있어요. 이때 가격 조사가 가능해야 됩니다. 라는 거죠. 자, 전문성에 의해서 분류할 수도 있는데 1차 수준은 비전문가의 평가예요. 우리 집이 있는데 이걸 전문가가 아닌 소유자가 한번 이거 얼마다 라고 하면 이거는 1차 수준에 불과하지만, 2차 수준은 이제 은행 담당자가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 평가했다. 가령 혹은 중개업자나 세무공무원이 평가했다 하면 이건 준전문가예요. 2차 수준, 한 단계 높다. 일상 업무로 부동산 평가와 관련된 일을 자주 하기 때문에 2차 수준의 평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3차 수준이라는 것은 부동산 평가를 전업으로 이것만 한다는 거죠. 전업으로 하게 되는 경우에는 3차 수준의 평가예요. 그러니까 감정평가사가 평가하면 이것은 3차 수준의 평가다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자, 이제 평가의 분류 중에서 가장 자주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물건에 의한 평가입니다. 원칙은 대상 물건마다 개별로 평가해야 한다. 이게 원칙인데, 그러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1편에서 우리는 토지와 부동산의 정의를 토지와 그 정착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배우셨냐면 토지의 일부인 정착물도 있고, 가령 저기 나무처럼, 그죠? 저절로 자라나고 있는 수목 집단이라든지 나무처럼 토지와는 언제나 독립된 건물같이 이렇게 두 계절로 나누었어요. 그러면 이 토지와 독립됐다는 것은 토지와 건물이 별개의 물건이니까 건물 따로 토지 따로 이렇게 평가해야 된다는 거고, 수목 같은 경우는 나무가 토지의 일부인 물건이니까 이 물건이 하나니까 이걸 하나로 보고 평가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건물 따로 토지 따로 평가해야 되지만, 이런 경우는 이게 토지의 일부이기 때문에 하나로 보고 평가해야 된다는 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물건별로 평가하는 것은. 그런데 이게 좀 불합리한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런 규정을 두어서 일괄평가를 할 수 있다라는 예외 규정들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가령 자, 둘 이상의 대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복합부동산인 경우에, 사실 아파트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이게 아파트의 구분 소유권이 대상이 되는 건물 부분과 대지권 이 부분을
나누어서 평가하지 않잖아요. 여러분께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아파트 살 때 건물 얼마, 대지권 얼마, 합의 얼마입니다.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일체로 거래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일괄평가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부분은 뭐냐면 상호간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자, 이것은 뭐냐면 하나의 획지로 이용되고 있는 건데 1획지. 이용 용도가 같은 거죠. 그런데 여기 안을 따져보니까 필지가 여러 개예요. 갑, 을, 병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필지가 하나의 획지로 이용되고 있다면 사실 물건의 분류는 필지지 않습니까? 그럼 필지별로 각각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게 덩어리 하나로 용도상 불가분해 떼어서 평가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로 이용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하나를 보고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괄평가의 의미는 물건이 여러 개라도 하나로 보고 평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예외 규정이 되겠습니다. 원칙과는 좀 달리. 자, 이것과는 달리 또 하나의 물건이라도 구분해서 나누어서 평가할 수 있어요.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 존재한다. 이게 핵심 단어겠죠.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다면 구분한다. 하나의 대상 물건이라도. 가령 자, 살림을 먼저 볼까요? 살림 같은 경우에는 임지가 있고 임목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잖아요. 여기다 등기를 하지 않는 한 이거는 토지의 일부인 물건이니까 물건이 하나입니다. 그럼 이걸 하나로 보고 평가한다는 것이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토지와 나무가 가치가 다르잖아요. 나무에 따라서 잣나무 이런 거 비싸지 않나요? 그죠? 소나무도 좀 비싸죠. 예를 들면. 이럴 경우에는 사실 물건은 하나지만 가치를 달리하기 때문에 구분해서 나누어서 평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일필지가 여러 획지인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가령 하나의 필지는 이게 갑의 땅이에요. 이 하나의 필지 전체를 평가해야 되는데 가령 이게 두 개의 획지로 이용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가치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에 도로가 놓여 있어요. 도로 앞면하고 뒷면하고 이게 획지는 가격 수준을 구분하는 단위잖아요. 그러니까 달리 이용되고 있다. 가치를 달리하면 하나의 필지라도 나누어서 평가할 수 있다. 이게 1필지가 여러 획지인 경우에는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다음 부분평가인데 이 둘이 헷갈려요. 이 둘이 헷갈린다. 얘하고 얘하고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의미가 달라요. 여기서는 가치가 다르면 하나를 쪼가겠다라는 건데 부분평가에서는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 물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필지가 있을 수도 있고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거는 복합부동산도 있을 수가 있죠. 물건이 두 개인데 일체로 이용되고 있어요. 복합부동산.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게 하나의 필지입니다. 갑의 필지. 그럼 하나 전체를 평가해야 되는데 그런데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었어요. 여기 편입된 토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평가해야 돼요. 잔여지를 평가하든 여기를 평가하든 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규정에 위배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 물건은 일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할 특수 목적이나 합리적 이유가 있잖아요. 이 경우에는. 그래야 보상을 해줄 테니까 편입되는 토지를. 그러면 하나의 물건이라도 평가할 수 있다 이겁니다. 얘하고 다른 점은 얘는 가치가 달라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누어서 평가하는 이유는 하나의 물건이라도 가치가 달랐지만 얘는 가치가 달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가치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 이유가 있어서 이 부분만, 일부분만을 평가하는 거였어요. 그죠? 이러한 평가는 주로 현황평가를 하게 됩니다. 현황평가라는 것은 전체를 평가하고 100만 원입니다. 전체가. 그런데 여기가 80평이고 여기가 20평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20만 원이고 여기는 80만 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현황대로 평가하고 나누어서 배분한다. 이런 거예요. 자, 이런 경우가 있고 그러면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 물건, 복합부동산의 경우는 어떠한가? 자, 여기 복합부동산이 있어요. 있는데 사실 보면 이건 복합부동산이기 때문에 일괄평가해야 하겠죠. 일체로 거래되니까 일체로 이용되고
그러면 그런데 여기 가격, 건부지의 가격만 알고 싶다 이겁니다. 건부지의 가격. 그러면 자,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의 일부분만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부분 평가의 개념은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독립평가는 감정평가 규칙에는 없는 것이지만 독립평가는 좀 달라요. 부분평가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조건부평가. 자, 복합부동산인 경우 없다고 가정하고 토지만 평가하는 거. 그죠? 네, 토지만을 독립한 부동산으로. 그래서 독립평가입니다. 건물이 없다면 얼마일까? 있는 상태로 평가하면 부분평가이고 현황평가인데, 그죠? 네. 철거를 조건부로 평가한다면 독립평가라고 한다. 이렇게 해보는 이유는 옛날 문제이긴 하지만 11회 때 있었어요. 복합부동산의 경우 나지 상정 후 토지가치만을 구한다 하는 평가는 무엇인가 라고 하면 이거는 독립감정평가다. 그죠? 독립. 건물이 없다면 이렇게 했습니다. 조건부 평가이자 독립평가이다. 이렇게 이제 용어가 존재하고 있었죠. 자, 18회 문제를 보면 법원은 2007년에 18회 문제를 봤나 봐요. 갑소유의 일무건에 대해서 아무개 감정평가사 사무소 아무개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했다. 의뢰일이 10월 24일이고 현장조사 및 가격조사는 10월 27일 날 했다. 감정평가사가 보고서를 작성한 날은 10월 28일이다.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는 조건이에요. 1번 본 감정평가는 국가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개인이 평가 주체인 점에서 공인 감정평가이다. 그렇죠? 이 개인은 공인중개사이기 때문에 공인평가입니다. 감정평가사이기 때문에 본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된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 법원은 최저 경매 가격을 정한다. 그렇죠? 경매를 할 때는 필수적 평가여가지고 3번이 틀렸습니다. 임의적 평가가 아니라 경매는 필수적 평가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경매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기준 시점은 가격조사 완료일이에요. 10월 27일. 이날도 아니고 이날도 아니고. 그래서 가격조사 완료일을 기준 시점으로 한다. 그 이유는 잠시 후. 5번 본평가는 상태, 용도, 기준 시점 현재 상태대로 평가한다. 그러면 현황평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19회. 자, 틀린 거. 조건부 평가란 부동산 가격의 증감 요인이 되는 새로운 상황의 발생을 상정하여 성취되는 경우를 전제로 평가하는 것이다. 조건부죠. 소급평가란 과거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하는 것. 일괄평가란 두 개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상호간 불가분의 관계 있을 때. 법정평가란 법규에서 정한 대로 공공용지 수용시 평가, 과세평가. 구분평가란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의 일부만을 평가하는 것. 이거는 구분평가가 아니라 부분평가였죠. 부분이었습니다. 이거 헷갈려요.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26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해서 시장가치 기준원칙 금방 보셨고 현황기준원칙도 보셨어요. 개별 물건 기준원칙도 보셨죠. 평가. 그리고 원가 비교 수익 방식은 다음 시간부터 배울 거고 당연히 정해져 있어요. 규정에. 그러나 이건 없어요. 시행원칙 같은 건 없다. 자, 감정평가의 절차입니다. 감정평가의 절차는 그 순서를 외우시거나 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무엇인지 가령 감정평가표라는 게 있는데 아파트 이 감정평가에서 먼저 기본적 사항을 확정해라 이거예요. 의뢰인이 누구냐 평가 의뢰인이 이게 법원 경매니까 서울중앙지법원 보좌관 제 지웠어요 이거 예. 사람 이름 보이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돼 있고 대상 물건이 뭐냐 아파트다 한 세대짜리 뭐 이렇게 대상 물건이 되겠고 기준 시점 옛날에는 가격 시점이라고 했어요. 2012년 이때는 바뀌어가지고 기준 시점인 거예요.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 기준 시점이 7월 13일이다 이렇게 됐죠. 조사 기간이 이틀이었고 그 완료한 날짜가 기준 시점입니다. 그렇고 감정평가의 목적은 경매입니다. 뭐 경매면 경매 등등으로 목적을 확정해야 된다. 기본적 사항을. 기준 가치는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가치고 관련 전문가에 대한 자문 뭐 용역이 있다면 그 사항.
수수료 및 실비는 얼마인가 이런 것들 한번 들어두시면 돼요. 이거 외울 거 없으세요. 그냥 한번 보고 이런 것이 기본적 사항이고 제일 먼저 기본적 사항을 확정해야 한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처리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대상 물건을 확인해야 됩니다. 감정평가 10조에서는 대상 물건을 확인해야 된다. 평가할 때는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나 안 해도 된다는 예외 규정이 있는데 실지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대상 물건을 확인한다는 것은 실지조사를 하라는 얘기인데 안 할 수도 있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데 굉장히 단순해요. 천지변, 전지사변, 물리적 접근 곤란하다. 그럼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유가증권 등 대상 물건의 특성상 실지조사 필요 없는 거,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경우는 안 해도 되겠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료 수집 및 정리를 하면 되는데 그 자료에는 확인 자료, 대상 물건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예요. 뭐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뭐 이런 거. 요인 자료는 가격 형성 요인 자료를 말합니다. 요걸 이제 뺐어요. 요인 자료. 가격 형성 요인 자료. 자,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요인 등이 있을 거고요. 이래야 분석을 하겠죠. 그리고 사례 자료란 이제 여러 가지 사례, 참조가 될 수 있는 거래 사례, 임대 사례, 건축 사례, 수익 사례. 해당 부동산과 유사한 건축물이 거래된 사례가 있는가 이런 걸 이제 조사한다 이거예요. 거래 사례 비교법에 의해서 평가하려면 이런 것 등이 필요하다. 자, 그리고 이 수집한 자료들을 검토하고 가치 형성 요인을 분석한 다음 감정평가 방법을 선정한다. 감정평가 방법은 원가법, 뭐 등등이 있겠죠. 비교법, 비교 방식, 원가 방식, 수익 방식 등 3방식이 있고 기타 방식 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적용하면 되는 거고 법에는 없지만 그 다음에 시산가액 조정 문제를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시산가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평가 방법으로 평가했을 때 그 가액을 조정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나서 감정평가액을 결정해서 비싸네 8억 2천만 원이에요. 표시한다. 그리고 감정평가서를 아까 보신 게 감정평가서였죠. 작성한다 이겁니다. 자, 이런 정도였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 가격 시점이라고 되어 있지만 기준 시점이에요. 이 기준 시점은 가격 조사를 완료한 일자잖아요. 기준 시점을 가격조사 완료일,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 이 사례를 보면 8월, 7월 12일부터 7월 13일까지 조사를 했는데 이틀 동안 이 7월 13일 날짜가 이게 이제 가격조사 완료일 기준 시점이 된다 이거죠. 가령 보고서 작성은 작성일은 이거 며칠 걸리겠죠? 그래서 7월 15일이다 라고 한다면 이 보고서 작성일이 감정평가의 기준 시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격조사 완료일이 된다 이겁니다. 그 이유는 자,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이겠죠? 가격 재원칙에서 변동의 원칙과 관련이 있어요. 이게 만약에 주가라면 어떻겠습니까? 삼성전자의 주식 가치다. 주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날짜마다 가격이 다 다르겠죠. 어느 날짜의 가격인지를 미리 정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부동산 가격도 늘 변할 수가 있어요. 내려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가격은 어느 날짜 가격인지를 미리 정해놓을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기준 시점을. 그날을 평가 보고서 작성일도 아니고 그렇죠? 가격조사 완료일로 하는 이유는 이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이틀 동안. 그렇죠? 이 사이에 호재가 하나 터져서 신도시 개발이라는 호재가 터졌다라고 하면 여기 평가해 놓은 8억 2천은 다를 수 있어요. 대규모 공원이 들어선다 옆에 14일 날 발표했다. 그러면 7월 13일자 8억 2천이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가령 저거 9억이 넘는데 책임 소재가 문제가 됩니다. 감정평가서 당신 뭐야 이거 왜 이렇게 평가했어? 라고 하면 그냥 미리 정해놨잖아요. 가격조사 완료일은 즉 기준 시점은 7월 13일로 했다라고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부동산 가격은 늘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기준 시점을 미리 확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순서는 기초대 자사평평입니다. 굳이 뭐 불안하시다면.
기초대 자자 평평 이렇게 돼 있죠. 중간에 시장가액 조정이 있고 뭐 이런 정도의 내용을 가볍게 보시되 여기서는 기준 시점이 가격조사 완료일,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다음은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이 되겠습니다. 감정평가의 기초예요. 감정평가를 잘 하기 위해서는 지역 분석을 먼저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아이고, 죽겠습니다. 그래서 선행 분석입니다. 지역 분석을 먼저 하고 이때 선행 분석으로 표준적 이용을 판정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후행 분석으로 최유효 이용을 판정한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배우시는 것이 가장 핵심이고요. 기타 이 지역에서는 어떤 지역이 존재하는가? 이 지역에는 그래서 동일수급권이 가장 넓은 지역이고 인근 지역과 유서 지역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혹은 후보지나 이행지의 동일수급권의 범위는 이렇게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놓으시는 것도 중요해요. 자, 먼저 선행 분석이냐 후행 분석이냐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지역 분석을 먼저 하는 분석은 표준적 이용을 판정한다라고 하는데 점수표가 들어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표준적 이용을 판정한다라는 것은 만세 불렀죠. 100점 맞았다고. 100점 만점의 기준을 세운다 이 뜻입니다. 채점하기 전에 어떤 것이 정답인지를 미리 정해놔야 되는 거죠. 주관식이면 주관식 정답. 요즘은 대학교도 객관식이 많아진다면서요. 저는 객관 시험을 본 적이 없는데 대학 다닐 때. 막 반발이 심해가지고 학점에 민감해서. 하여튼 만점의 기준을 세워야 채점을 할 거 아닙니까? 이게 먼저 하는 분석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하는 것은 만점의 기준을 세웠으니까 다 맞았으면 100점이고 좀 틀렸으면 80점이고 이렇게 채점을 한다는 거죠. 최유효 이용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판정해서 구체적인 점수가 나오는 것이 후행 분석입니다. 그렇죠?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는 자 똑같은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뭐 풍림 아이원이다, 풍림 아파트다 하면 지역이 강남에 있는 거나 가령 어느 지방의 읍에 소재하고 있는 똑같은 모양의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가격이 차이가 나죠. 지역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물건은 똑같아도 그래서 어느 지역의 부동산은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 분석을 먼저 해야 된다. 그래서 지역 분석에서는 만점의 기준을 세워서 세워놓고 개별적인 점수 채점하듯이 갑을 병 시험지를 각각 채점해서 구체적 가격이 나온다 이 뜻입니다. 자, 이 뜻을 여기다 한번 대입해 볼게요. 이게 가장 핵심적인 용어. 수도권이에요. 서울, 경기, 인천까지 포함되어 있네요. 그러면 가령 여기 남양주시다라고 하면 남양주시에서 만점의 기준을 세워놓는 거예요. 먼저 지역 분석을. 가령 이 지역에서는 5층 상가가 채용 상태다. 만점에 표준적 이용이 5층 상가다. 지역 다 돌아다녀봤더니 5층 상가면 만점을 주겠다 이거예요. 그게 먼저 하는 분석이에요. 그런데 개별 부동산을 딱 평가해 보니까 4층 상가다 이렇게 돼 있다면 만점을 주지 못하죠. 최이용이 아니에요. 여부를 판정할 때. 그러면 만점에서 조금 떨어뜨린 가격을 줘야 하겠죠. 그런데 지역 분석을 먼저 해보는 이유는 가령 여기 을지로 부근 여기 있다. 서울역 중심이. 여기도 5층 상가는 아니거든요. 여기는 가령 20층짜리 오피스 빌딩이 만점이다. 이 주변 여건상 최용 상태다라고 평가를 했다면 선행 표준적 이용이다 판단했다면 지역마다 다른 거잖아요. 지역마다 만점의 기준이 달라서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 안에 들어있는 개별 부동산이 이 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판정해서 구체적 가격을 추정하겠다. 그래서 개별 분석에서는 구체적 가격을 추정하는 거고 지역 분석을 하게 되면 이 지역의 전반적인 가격 수준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추상적이고 어려운 단어들이라 좀 이렇게 설명을 해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역 분석은 전체적 광역적으로 하는 거고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을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잠시 후 다음 시간에 적합 원칙은 주변 환경을 보는 거니까 지역 분석과 관련이 돼 있고
균형의 원칙은 부동산 내부만을 보니까 개별 분석과 관련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 가격을 추정하는 거다. 최유용 여부를 판정해서 구체적 점수가 나오는 것이 바로 개별 분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점의 기준을 세워놓고 채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그 지역에는 여러 지역의 구분이 있어요. 인근 지역이 있고 유사 지역, 동일 수급권이 있습니다. 인근 지역이란 평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이에요. 이게 첫 번째 정의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가령 여기를 붉은색, 이게 우리 회사예요. 우리 회사. 여기 지금 강의 찍는 곳. 가산 디지털 단지 여기 있고 그러면 평가 대상 부동산이 여기 있다 이거예요. 회사가 여기 있어요. 아파트형 공장입니다. 자,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에 여기에 가치 형성 요인을 공유하고 있는 비슷한 부동산들이 여기 전철역 끼고 있죠. 여기 그렇다는 거예요. 가치 형성 요인을 공유하고 있는 유사한 아파트형 공장들이 이렇게 몰려 있는 지역, 이 지역이 인근 지역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를 가면 이질적인 이용이 있어서 인근 지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인근 지역은 범위가 좀 좁게 잡을 수도 있고 넓게 잡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나치게 확대되면 사례 자료의 신뢰 수준이 낮아지겠죠. 여기는 가격이 그렇게 연관되어 있지 않을 텐데 이렇게 넓게 잡았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축소되면 거래 사례, 나중에 거래 사례 비교법은 매매된 거래 사례를 조사해야 되는데 이 안에 좁게 잡으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장단점이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인근 지역은 동태적 가변적으로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정부가 여기도 헐어버리고 여기까지도 단지로 설정했다 하면 이거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변적이에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자, 성장, 성숙, 쇠퇴기 등의 생애 주기가 있는 거죠. 지금 여기 이 정도는, 이 동네는 성숙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성장기는 이미 지난 것 같고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유사 지역이 있어요. 유사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하지 않은 지역으로 인근 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으로 정의됩니다. 가령 제가 잘생겼습니까? 못생겼습니까? 하려면 여러분께서 비교 대상이 필요하잖아요. 유사 지역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령 가산 디지털 단지 옆에는 구로 디지털 단지가 있어요. 굉장히 유사하죠. 여기도. 구로 디지털 1단지 이렇게 보이시잖아요. 지리적 위치는 다르지만 사회경제 행정적인 위치가 인근 지역과 유사한 지역이다 이겁니다. 상호 대체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기 안 있고 이쪽으로 이사 가도 돼요. 대체관계에 있는 겁니다. 서로. 가격 형성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요. 그런 지역이 바로 유사지역이다. 유사지역을 분석하는 이유는 인근 지역의 특성을 좀 더 명백하기 위해서 비교 대상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자, 동일수급권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이라는 것은 이것은 같다는 뜻이고 수급은 수요와 공급을 줄였어요. 같은 수요 공급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같은 수요 공급권에서는 대상 부동산과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해요. 바꿀 수 있는 대체 관계가 성립되는 그 지역이에요.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아주 넓은 권역입니다. 그래서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당연히 포함하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주변 용도 지역도 포함한다. 가령 주변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논인데요. 여기는 가산 디지털 단지고 여기는 구로 디지털 단지고 여긴 논인데 여기까지 어떻게 대체 관계가 가능하다고 합니까? 라고 하면 이 지역은 지금은 논이지만 곧 디지털 단지로 공장으로 만들 거예요. 택지개발구역으로 지정돼서 확장시킬 거예요. 그러면 이미 대체 관계가 성립합니다. 땅값은 높아질 대로 높아져서 거의 비슷해졌어요. 대체 관계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주변 용도적 지역까지도 포함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가령 지금 여기가 가산 디지털 단지고 여기가 구로 디지털 단지고 여기가 광명에도 무슨 단지가 있어요. 디지털 단지. 그리고 판교에도 있어요. 여기 판교에도 디지털 단지가 있어요. 판교 보이시죠? 그럼 이게 동일수급권에 포함될 수 있다는 거죠.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다 포함한 판교로 이사 갈까 생각 중인데 예를 들면 직원들은 싫어하겠지만 멀어져서 그럴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동일수급권이라는 것은 도대체 범위가 어디까지냐? 아까 당신은 왜 여기 판교까지 이게 너무 먼 거 아니냐 이거죠. 그 기준은 용도별로 다른데 동일소유권이라고 하면 대체 가능성이 있는 부동산이잖아요. 대체 가능성의 범위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면 주거지는 이게 전철망이 서울은 이렇게 복잡 거미줄 같아요. 예. 여기서 출퇴근하나 여기서 출퇴근하나 별 차이가 없다면 대체 가능한 거죠. 주거지는 기준이 도심으로의 통근 가능한 지역 범위와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문제는 특정 지역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면 성향이 있다면 범위가 좁아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특정 지역을 선호한다는 것은 대체제가 별로 없다는 거죠. 대체제가 거의 없어요. 그렇다면 지역 범위가 좁을 수밖에 없어요. 강남을 선호한다. 강남 위에는 없거든. 대체가.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고급 주거지가 그래요. 고급 주거지는 동일 수급권의 범위가 좁고 일반 주거지는 동일 수급권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상업지 같은 경우에는 장사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대체 가능성의 기준을 범위나 기준을 출근 가능 범위로 둘 수는 없죠. 상권으로 둬야 돼요. 상권 배우지의 크기가 주변 배우지가 100만 명이다. 서울에 역도 있고 그럼 부산도 이런 조건이 있다면 대체 가능한 겁니다. 통근 가능 범위가 아니라 그래서 발생하는 상업 수익에 관한 대체성을 갖는 지역 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고도 상업 지역은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고 중소상업 지역은 좀 좁겠죠. 동일수익권의 범위가. 자, 공업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바닷가가 보이죠. 공업지 같은 경우는 임해 공업단지가 많아요. 바닷가에 임해 수송이 편하기 때문에 군산, 포항, 울산, 여수 뭐 등등 보면 다 이렇게 바다를 끼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제품의 생산, 판매, 수송에 관한 비용의 경제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 기준으로 대체 가능성 여부를 따져서 공업지의 동일수급권이 결정된다 이런 겁니다. 뭐 농업지는 이건 뭐 가볍게 농업 경영에 있어서 대체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굉장히 주관적이죠. 임업지는 임업 경영에 있어서 이것도 굉장히 주관적입니다만 들어두시면 되고 후보지의 이행지는 꼭 아셔야 돼요. 자주 나오는 거니까 후보지 이행지는 가령 농지에서 택지로 전환되는 경우 이 농지를 택지 후보지라고 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농지지만 자 여기 택지의 동일수급권에 포함시켜놨어. 농지인데 어떻게 포함시켜놨냐. 택지로 될 거거든요. 곧. 그러면 대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얘랑. 그래서 전환 또는 이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택지로 택지의 동일수급권과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농지가 전환 속도가 낮아가지고 언제 될지 몰라 그러면 가격 이미 안 올라 있을 거예요. 얘랑 차이가 나죠. 성숙도가 낮은 경우에는 전환 후의 용도로 보지 않고 농지의 동일수급권에 포함시킨다 이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성숙도가 높은 경우에 한해서 전환 후 용도의 동일수급권과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개별 분석을 할 게 없어요. 개별 분석은 토지 같은 경우는 토지의 물적 특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 등을 보는 거고 개별 요인을 파악하는 거고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개별 분석을 할 게 없다.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을 비교하는 것과 지역에 관한 정의 등이 여러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2회 문제는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의 관계 설명한 것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에서 1번 지역 분석은 균형의 원칙, 개별 분석은 적합의 원칙. 다음 시간에 할 거지만 바뀌어 있습니다. 균형과 적합이 바뀌어 있어요. 1번부터 틀렸습니다. 개별 부동산의 최유효형의 판정은 인근지역, 지역적 제한하에 있으므로 인근지역의 표준적 이용과의 상관관계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라는 거죠. 당연히 지역 분석을 먼저 하고 나서 최용을 판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먼저 지역 분석을 하고 가격 수준을 파악한 다음 그 중에 있는 개개 부동산의 가격을 판정하는 거죠. 지역 분석은 표준적 이용의 현상과 장래 동향을 명확히 하고,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의 개별 최유형을 판정하는 것이다.
말이 어렵지만 아까 다 좀 보신 내용들이에요. 지역 분석은 광역적, 개별 분석은 분적, 국지적이다. 15의 문제도 유사한데요. 맞는 것은 몇 개인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기억을 보면 지역 분석은 표준적 사용 혹은 이용의 판정 이 내용을 써놨고, 물론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 동향도 봐야 돼요. 우리 예측의 원칙 다음 시간에 보시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것이고, 개별 분석은 개별 요인 분석해서 최용을 판정한다. 맞는 거예요. 지역 분석에서 사용되는 유사 지역의 의미, 맞는 거고요. 대체 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 지역. 지역 분석으로 특히 중요한 거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권이 있고, 지역 분석은 개별 분석보다 먼저 실시되고, 지역 분석이란 어떤 지역에 속하고 특성이 무엇이며 가격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 다 맞았어요. 그래서 틀린 게 없습니다. 5개가 다 맞았다. 자, 16회 문제에서 옳은 것. 성숙도가 낮은 후보지의 동일수권은 전환 후가 아니죠. 성숙도가 낮기 때문에 전환 후로 볼 수가 없는 거고, 지역 분석은 개별 분석 전에 이루어지는 거니까 틀렸고, 인근 지역의 사회, 경제, 행정적 위치는 고정적이 아니라 유동적이다 했어요. 이게 맞는 거고요. 인근 지역의 생애 주기를 성작, 성숙, 쇠퇴, 천이, 악화 3편에서 배우신 거죠. 등으로 구분할 때 가격 수준은 성숙기에, 성장기가 아니라 가장 높은 거예요.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이에요. 이것은 유사 지역에 관한 설명입니다. 5번은 다 틀렸고 3번만 맞았어요. 20회 지역 분석. 지역 분석에서는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유사 지역까지 분석한다. 구체적 요까지 맞는데 구체적 가격을 산다는 게 틀렸죠. 구체적 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개별 분석입니다. 이건 아까 15회 문장 똑같은 문장이고, 지역 분석의 결과 표준적 이용 파악. 지역 분석은 전체적 거시적, 개별 분석은 지역 분석은 개별 분석보다 선행되는 것이다. 그렇죠? 1번만 틀렸습니다. 21회 지역 분석이 맨날 똑같아. 개별 분석보다 선행하고, 개별 요인은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적인 조건 등을 말하고, 지역 분석에서는 개별 분석에서 파악된 자료를 근거로 대상 부동산의 최용을 판정한다. 맞는 거죠? 인근 지역의 범위 가변적이고, 동일수권은 인근 지역을 포함하고 인근 지역과 상호관계에 있는 유사 지역이 존재하는 공간적 범위이다. 자, 이거 맞고요. 개별 요인은 당해 투자 가격 형성에 미치는 경상 조건 등을 재반 요인 등을 말하고, 이게 또 틀렸네요. 이게 헷갈리기 시작해요. 표준적 이용을 판정한다. 답이 없는 줄 알았네. 그래서 지역 분석은 최이용을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잘 나가다가 표준적 이용을 판정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요게 개별 분석으로 바꿔야 되겠네요. 문장이. 개별 분석은 아니네. 이것도 이상하네. 그러니까 말이 앞뒤가 다 틀려요. 지역 분석에서는 나중에 먼저 하는 거기 때문에 문장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요. 자, OX를 봅니다. 613쪽에 있는 내용이죠. 복합부동산의 토지나 건물만의 평가, 부분 평가를 하며, 자, 복합부동산의 토지나 건물, 그러니까 물건의 일부분만 평가하는 거죠. 1차로 이용되고 있는 일부분이에요. 철거 조건부 나지상정평가, 이게 없다고 가정하면 독립평가죠. 맞는 겁니다. 2번, 한 개의 건물에 주택과 점포가 있다. 주택과 상가가 있다. 가치를 달리하고 있잖아요. 그럼 일괄 평가가 아니라 구분 평가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대상 부동산의 평가 기준이 되는 시점을 기준 시점이라 하는데, 가격조사 완료일,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부동산의 현재 상태가 최적이라면 가격도 최고다. 이건 틀렸어요. 다음 시간에 바로 이어서 예측의 원칙에 의하면 장래 동향을 명백히 하고, 지금 현재 최적이지만 한 달 있다 망가져. 경쟁 부동산 막 들어와. 그러면 가격 최고 아닙니다. 틀린 거고요. 자, 지역 분석의 순서는 대상 부동산의 용도성 판정, 그죠? 용도성을 판정하고, 인근 지역의 지역적 특성 분석, 표준적 이용 판정한 다음 유사 지역과 상관관계 분석해서 가격 수준을 판정한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개별 부동산의 최유효 유형을 판정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6번. 개별 분석을 먼저 하고 지역 분석을 나중에 한다. 틀렸죠? 선후관계가 바뀌어 있고요. 일반 주택지의 동일 수급권이 고급 주택지의 그것보다 넓죠? 대체 가능성이 큰 거죠. 크기 때문이다 해서 7번은 맞습니다. 인근 지역은 속해 있는 지역, 분석 범위가 넓을수록 신뢰 수준이 낮아지죠. 너무 멀어서 좀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네,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걸 했어요. 1장 여기까지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가격제 원칙 그리고 삼방식 궤관 이 두 가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